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도성 밖 거상 김대감이 노환으로 자리에 눕자온 집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김대감은 재산을 모으는 데는 귀신 같았으나 두 아들에 대한 신뢰는 달랐습니다. 내 이제 기력이 다하여 너희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도록 하라. 김대감의 큰아들 내외 형님과 형수 금나는 번듯한 양반의 체면과 함께 거상의 권위를 누리고자 했으나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화려한 비단옷을 자랑하듯 걸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김도령과 그의 아내 명주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어려서부터 유약하고 겁이 많았고 명주는 유령 약재상인의 고아딸로 중인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명주가 시댁에 들어온 후로 형님 부부는 그녀의 출신을 빌미삼아 은근히 멸시하곤 했습니다. 듣자 하니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가를 물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저기 천한 상업 계층 출신은 재물이나 계산할 줄 알지 가문의 복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까? 형님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짐짓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주는 속으로 그 모욕을 새기며 오직 자신의 지혜만이 이 집안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가 짐작하는 바와 같다. 하나는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발에 채이도록 북적이는 상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흉가이니라. 김대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님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소자 당연히 상가를 받아 가문을 더욱 번성시키겠습니다. 그 번듯한 상가야말로 소자에게 합당한 자리이옵니다. 형수 금난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상가는 관리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재물을 잃기 쉬운 자리이다. 하지만 흉가라고 불리는 그 집은 다르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흉가 지하에는 사계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느니라. 밤마다 들리는 그 곡소리도 사실은 바위 틈으로 물줄기가 지나며 나는 공명음일 뿐이니라. 그 물소리는 귀신 소리가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소리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너희 아우에게 달려있다. 형님 부부는 김대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헛된 미신을 가지고 재산이라 하십니까? 그깟 곡소리가 무슨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물은 사람이 직접 벌어야지요. 저 천한 상업 계층의 며느리나 혹하겠지요. 그 말에 명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모욕이자 남편의 몫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눈짓했습니다. 남편 김도령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아내의 단단한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님께서 헛된 재물에 눈이 멀어 흉가를 버리시니 저희가 그것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김도령은 온몸을 떨면서도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내의 뜻대로 흉가를 택하겠습니다. 천한 헛것이라도 그것을 다스려 가문의 체면을 세우겠습니다. 김대감은 두 부부의 상반된 선택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유산은 너희의 선택대로 나누어 주마.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지혜가 가문의 복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 마지막 뜻이니라. 큰아들은 상가를, 작은아들은 흉가를 가지고 각자의 복을 일구도록 하라. 유산 분배가 끝난 후 형님 부부는 곧바로 상가로 가잔치를 벌이며 돈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새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흉가 같은 헛것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아우 내외와는 다르지요. 우리는 돈을 모아 양반과 족보라도 사서 우리의 체면을 높여야 합니다. 한편 명주 부부는 외딴 흉가로 향했습니다. 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집 앞에서 김도령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인, 내 정말 두렵소. 어찌해야 하느냐? 밤이 되면 귀신이 정말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 명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흉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두려워 마십시오. 흉가의 소문은 이미 들었고 그 소문의 근원도 아버님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문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흉가를 명소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부인, 그 곡소리가 귀신 소리가 아니라 한들 내 어찌 이 집에서 밤을 보낸단 말이오? 서방님, 형님 부부가 서방님을 천한 며느리 때문에 가문의 격을 떨어뜨린 어리석은 아우라 멸시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 치욕을 씻어낼 기회가 바로 이 흉가에 있습니다. 김도령은 아내의 단호한 말에 수치심과 용기가 동시에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내일 밤 저는 흉가에 깃든 악귀를 잠재울 비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방님께서 토굴 근처에 머무시며 저희 의식을 돕고 소리의 변화를 낱낱이 기록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명예를 되찾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주는 남편에게 귀신을 잠재운다는 핑계를 대어 밤 외출과 흉가 조사를 남편과 함께 시작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이 촛불 하나를 들고 흉가 지하의 토굴 입구에 앉았을 때 깊은 땅속에서 처절한 귀신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은 온몸을 떨면서도 아내의 명을 따르기 위해 간신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흉가는 낮보다 더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 썩어가는 기둥과 여기저기 뚫린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들락거릴 때마다 기괴한 휘파람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도령은 손에 든 초롱불이 꺼질세라 옷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안은 바짝 타들어가 침조차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부인, 이곳이 정령 사람이 머물 곳이란 말이오? 방금도 저쪽 기둥 뒤에서 무언가 희끄무레한 것이 지나간 듯한데. 영주는 남편의 옷소매를 단단히 잡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낡은 창호지가 바람에 펄럭인 것일 뿐입니다.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 저희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헛것에 홀려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헛것의 실체를 밝혀 형님 내외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소리라는 것이 어찌 이리 사람의 비명처럼 들린단 말이오? 내 귀에는 영락없는 원기의 원망 소리 같소. 그때였습니다. 우웅, 쿵, 우. 발밑 깊은 곳에서부터 진동과 함께 기이한 울음소리가 흉가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치 땅속에 갇힌 거인이 밖으로 나오려 몸부림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부인, 어서 나갑시다. 이러다 귀신에게 잡아먹히겠소. 영주는 주저앉은 남편을 부축해 일으키는 대신 소리가 들려오는 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재상이었던 아버지 어깨 너머로 온갖 소리와 냄새, 기운을 읽는 법을 배웠던 터였습니다. 서방님, 귀를 막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원귀의 소리가 아닙니다. 일정한 박자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한 규칙성이 있단 말입니다. 규칙이고 뭐고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소. 서방님, 형님께서 서방님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천한 며느리에게 홀려 제 발로 무덤을 찾아가는 팔불출이라 비웃지 않으셨습니까? 그 치욕을 평생 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하룻밤의 공포를 이겨내고 보란듯이 재기하시겠습니까? 아내의 서슬퍼런 일갈에 김도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비릿한 조소가 머릿속을 스치자 공포심 사이로 오기라는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며 다시 초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부인 말이 맞소네. 내 비록 탐력은 작으나 사내대장부로서 부인의 뜻을 꺾게 하지는 않으리다. 앞장서시오. 내 뒤를 따르리다. 영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는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흙과 먼지로 뒤덮인 낡은 나무 판자가 있었습니다. 영주가 그 판자 틈새로 손을 넣으려 하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손끝을 찔렀습니다. 서방님, 이 판자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아래에 무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로 캄캄한 어둠 속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토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굴 안에서 문제의 그 곡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 우, 좌. 이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이오? 이 좁고 깊은 구멍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위에서 불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밧줄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니되오. 위험한 곳에 어찌 부인을 앞세운단 말이오. 내가 먼저 가겠소. 김도령은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먼저 토굴 사다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명주는 그런 남편의 등 뒤에서 든든함과 애틋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토굴 아래로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안반 틈새로 세찬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물이 좁은 바위 통로를 통과하며 공명하여 마치 사람이 우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물은 어딘가로 흘러가 고이지 않고 맑게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서방님 아버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땅이 숨쉬는 소리였습니다. 명주는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릿한 흙내음이나 썩은 내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단내와 함께 코끝을 톡 쏘는 청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물맛은 달고 목 넘김은 부드러우면서도 끝맛이 깔끔했습니다. 영주의 눈이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남편에게 모든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부부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술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그들의 탐욕을 자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이 물은 예사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의 증가를 확인하려면 며칠 밤을 더 지켜보며 기운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밖에는 제가 귀신을 달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고 밤마다 이곳에서 물을 길어 올려 주십시오. 기도를 드린다 하면 형님 내외가 자네를 무당의 딸이라 오해하며 비웃지 않겠소? 비웃으라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로 알게 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진짜 보물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명주 두부는 밤마다 흉가에서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흉가 마당에 큰 솥을 걸고 토굴에서 길어 올린 물을 밤새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수질을 확인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실험이었으나 밖에서 보기에는 하얀 김이 펄펄 나는 솥단지 앞에서 중얼거리는 명주의 모습이 영락없이 귀신을 부르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통 상가를 차지한 형님 부부의 상황은 겉보기엔 화려했으나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상가는 목 좋은 곳에 있어 손님은 많았으나 형님 내외는 장사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을지 제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형수 금란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으스대기 바빴습니다. 어허, 이 옷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함부로 만지는가? 돈 없는 것들은 눈으로만 보고 썩 물러가게. 손님들은 주인의 거만한 태도에 혀를 차며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형님 또한 장부 정리는 뒷전이고 매일 밤 기생집을 드나들며 거상 김대감의 장자라는 명함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내 아우 놈은 귀신 나오는 폐가에서 구판이나 버리고 있다지. 쯧쯧. 천한 며느리를 들이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나는 이 상가를 키워 안양 제1의 거상이 될 것이니 자네들은 나만 믿고 따르게. 술자리에서 호언장담하며 돈을 물쓰듯 썼지만 정작 상가의 물건 관리나 직원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창고에는 쥐가 들끓고 직원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 물건을 빼돌려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수 금란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하인을 불러 흉가 쪽을 염탐하게 했습니다. 아니, 저 천한 것들이 밤마다 흉가에서 뭘 하기에 연기가 피어오른단 말이냐? 혹시 아버님이 숨겨두신 금괴라도 캐내는 것은 아니냐? 내가 가서 낱낱이 보고 오거라. 하인은 흉가 담장 너머를 훔쳐보고 돌아와 겁에 질린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작은 마님께서 마당에 큰 솥을 걸어놓고 하얀 김을 피워 올리는데 그 앞에서 무슨 주문을 외우고 계셨습니다요. 그런데
그 소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안에서 황금빛이 번쩍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곡소리가 잦아드는 것이 필시 귀신을 부려 돈을 만드는 도깨비 굿을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요. 금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약재상인의 딸이라는 명주의 신분은 사라지고 오직 명주가 돈을 부르는 무당이 아닐까 하는 망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라? 귀신을 부려 돈을 만든다고? 옳거니 저것이 중인 출신 주제에 시집 올 때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역시 신분을 속이고 시집을 온 것이 분명하다. 밤마다 곡소리가 나는 흉가를 택한 것도 잡귀를 부리는 재주를 이용해 다 그 귀신들을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었어. 금란은 즉시 남편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일어나 보시오. 우리가 속았어. 아버님께서 흉가에 재물이 있다 하신 게 빈말이 아니었어. 저 앙큼한 동선년이 밤마다 귀신을 불러내 돈을 찍어내고 있다 하오. 금란의 말에 형님 역시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당신이 그러고도 거상의 자식입니까? 옛말의 터가. 센 곳에서 굿을 잘하면 도깨비가 금망망이를 준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소? 저것들이 혼자만 부자가 되려고 우리를 속이고 흉가를 차지한 게 분명하오. 그 순간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형님 역시 아내의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또한 요즘 상가 매출이 예전만 못하고 술값으로 나가는 돈은 많아지던 차였습니다. 하긴 명주 그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긴 했지. 밤마다 솟을 건다. 그것이 비법이라면 우리라고 못할 소냐? 맞습니다.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하게 판을 벌이면 그깟 잡귀들이 천한 동서보다는 우리에게 붙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가 터가 훨씬 기운이 좋으니 여기서 제대로 된 재물의식을 치르면 금방 천석군, 만석군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형님 부부의 기이한 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상가 한복판에 제단을 차리고 값비싼 향과 양초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보러 와도 부정이 탄다며 쫓아내기 일쑤였고 밤이면 상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수십 개의 촛불을 켜둔 채 절을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귀신님, 도깨비님 저 흉가에 붙은 복을 다 우리 상가로 가져오시고 금덩이, 은덩이가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상가 안은 매캐한 향 연기와 촛농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건어물과 포목이 쌓여있는 창고 바로 옆에서 불을 피워대니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었으나 미신의 눈이 먼 부부에게는 안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명주는 물실험을 끝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끓여낸 물로 밥을 짓고 누룩을 섞어 술을 뒤져보니 그 향이 그윽하고 맛이 깊어 일반 우물물로 빚은 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되었습니다. 이 물은 하늘이 내린 명수입니다. 이제 이 흉가는 귀신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나는 그저 무서워 떨기만 했는데 부인은 그 속에서 이런 보물을 찾아내다니 내 부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소. 이제 본격적으로 양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형님 내외가 우리의 성공을 알게 되면 분명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의 발이 묶일 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명주는 겉으로는 여전히 흉가에서 고생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함께 흉가의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고 밤에는 몰래 술독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이 몹시 불던 건조한 가을밤이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이날을 대길일이라 정하고 상가 안을 온통 붉은 천으로 장식하고 수백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부인, 오늘은 느낌이 좋소. 불꽃이 춤을 추는 게 꼭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구려. 암요 동서년이 흉내내는 구판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오늘 밤새 빌면 내일 아침엔 곳간에 엽전이 가득할 것입니다. 부부는 촛불 앞에서 넙죽넙죽 절을 하다가 술기운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제단 앞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열린 창문 틈으로 강한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제단 위에 촛대 하나가 기우뚱하더니 바닥에 깔린 붉은 비단 위로 툭 쓰러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비단을 타고 옆에 쌓여있던 마른 건어물 상자로 옮겨 붙었습니다. 타닥 타다닥 화르르. 매캐한 연기에 놀라 깬 형님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상가 한쪽 벽면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으악, 불이야. 부인 일어나시오. 불이 났소.
금나는 눈앞의 불길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저걸 보시오. 불 색깔이 황금색이지 않소? 저건 그냥 불이 아니오. 도깨비 불이오. 돈이 들어올 징조란 말이오. 뭐라? 도깨비불? 그렇습니다. 무당이 그러더이다 불이 크게 일어나면 집안이 일어선다고. 저 불을 끄면 복이 달아납니다. 그냥 둬야 합니다. 미신의 뇌까지 잠식당한 부부는 불을 끄기는커녕 불타오르는 상가를 보며 대박이 터졌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야경꾼들이 불을 보고 달려와 물을 끼얹으려 하자 형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 어디 감히 남의 복을 걷어차려 하느냐? 저 불은 끄면 안 된다. 내 돈이다, 내 돈! 대감마님, 미치셨습니까? 이러다 상가가 전소됩니다. 비키십시오. 야경꾼들이 형님을 밀쳐내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상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든 금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돼. 내 비단. 내 폐물. 여보, 저게 진짜 불이었어? 도깨비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이었단 말이오? 아이고, 다 탄다! 내 재산이 다 탄다! 으악! 화마는 하룻밤 사이에 번화가 상가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건진 것이라고는 그들이 입고 있던 옷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숫덩이가 된 상가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형님 부부 앞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귀신 씨인 짓을 하더니 꼴 좋게 되었구먼. 멀쩡한 가게를 구판으로 만들더니 결국 제 손으로 태워먹었어. 아버지의 유산을 잃은 형님 부부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또다시 남을 탓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다 저주 때문이다. 흉가에 사는 동선연이 귀신을 잘못 건드려.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친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정성 들여 기도한 날에 불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소! 그년이 우리를 질투해서 살을 날린 게 분명하오! 관하로 가십시다! 관하로 가서 고발하고 그년이 가진 흉가라도 뺏어야겠소! 탐욕과 미신에 찌든 부부는 득달같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을 수령 앞에서 목청을 높여 명주를 고발했습니다. 사또, 제 아우의 처 명주라는 여인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제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여인은 본래 근본 없는 중인 출신으로 밤마다 흉가에서 귀신을 부르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저희는 억울합니다. 그년이 보낸 불귀신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날렸으니 그년이 사는 흉가를 저희에게 배상으로 주고 그년을 옥에 가두어 주십시오. 사또는 형님 부부의 황당한 주장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한편으로는 밤마다 흉가에서 연기가 난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사실 확인을 위해 명주 부부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명주와 김도령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명주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두려움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 역시 예전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명주냐? 형님 내외가 너를 방화와 요술 혐의로 고발하였다. 밤마다 흉가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형수 금난이 명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용을 내가 밤마다 솥단지 걸어놓고 주문 외우는 걸 내 하인이 다 봤다. 어서 바른 대로 불어라. 명주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고 사또와 형님 부부 그리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또, 그리고 형님, 저는 요술을 부린 적도 귀신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가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유산! 흉가가 무슨 유산이란 말이냐? 거짓말 마라!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흉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일입니다. 사또, 부디 흉가로 행차하시어 제 결백을 밝혀주십시오. 명주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관졸들과 형님 부부 그리고 구경꾼들을 이끌고 흉가로 향했습니다. 흉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던 폐가는 어느새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덮개를 덮은 우물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밤마다 들린다고 무서워하시던 곡소리,
그리고 제가 밤마다 솥을 걸고 씨름하던 것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주가 김도령에게 눈짓하자 김도령이 우물 덮개를 힘껏 걷어냈습니다. 콸콸콸. 그 순간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오른 지하수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천연 안반수입니다. 물살이 새어 바위 틈을 지날 때 소리가 났던 것뿐 귀신의 곡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밤마다 이 물을 끓여 불순물을 없애고 술을 빚기에 가장 좋은 온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미리 준비해 둔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가 물을 마셔보니 그 맛이 달고 시원하여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허, 물맛이 기가 막히구나. 이것은 약수로다. 예, 사또 저는 약재상이었던 친정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으로 이 물이 귀한 약수임을 알았습니다. 형님 내외부는 보이지 않는 귀신과 헛된 미신을 쫀들아 눈앞에 상가를 태워 먹으셨지만 저는 두려움 속에 숨겨진 이 맑은 진리를 캐내어 술을 빚으려 했습니다. 명주의 통쾌한 일갈에 형님 부부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귀신 소리가 아니라 물소리였다고? 그럼 우리가 헛것을 보고 제사를 지내다 불을 냈단 말인가? 이복의 동서아니 재수씨, 그 물 우리랑 반반 나눕시다. 우리도 아버님 자식인데 그 물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겠소? 형님은 염치불구하고 또다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귀한 상가를 태우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였다. 또한 화재로 인한 주변 상가의 피해가 극심하니 너희의 남은 재산은 그 피해 복구에 쓰일 것이다. 당장 이들을 끌어내어 곤장을 치고 쫓아내라. 형님 부부는 관졸들에게 끌려나가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흉가 자리에는 명천 양조장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명주가 빚은 술은 그 맛이 기가 막혀 한양도성은 물론 왕실에까지 진상되는 명주가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더 이상 유약한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조장의 듬직한 주인이 되어 명주의 뜻을 받들고 아내를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양조장 뒷문으로 한 남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형님 부부였습니다. 아우야, 재수씨 밥 한 끼만 적선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명주는 그들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술지개미를 나르는 지게를 던져주었습니다. 공짜 밥은 없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하신다면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이 양조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형님들께서 버리셨던 진리를 배우는 길입니다. 형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탐욕의 무게 대신 노동의 무게를 짊어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명주와 김도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명천 양조장의 술 익는 냄새는 오랫동안 마을을 행복하게 채웠습니다. 또한 명주와 김도령은 거상 김대감의 기일마다 가장 잘 빚은 명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김도령은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깨달은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천 양조장의 술 익는 냄새는 오랫동안 마을을 행복하게 채웠습니다. 명주와 김도령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